체스터턴의 오소독시 정통 일곱 번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스터턴의 글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모험적입니다. 왜 모험적이냐 하면 이 사람의 글이 대단히 현란적이기 때문에요. 현란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상황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건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 힘든 건데, 체스터턴의 그, 어, 그 지인 관계, 그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논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어떤 그 전형적인 불가지론자 누구하고 대화가 많이 나오던데요. 음, 근데 그,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문화적 현상들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면 그의 글이 그러한 현상들을 배경에 두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만 갖고는 이 글만 갖고는 그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책은 별로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야기들을 축축 진행할 뿐입니다. 100년 후에 한국 독자들이 이걸 읽을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상했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글을 썼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바르트는 뭐 이 사람보다 더 오래전 사람이죠. 비슷한가? 1886년일 텐데 1886년 출생이죠. 바르트가. 어쨌든 좀 비슷하긴 한 것 같네요. 음, 예.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 그 체스터턴이나 C.S. 루이스처럼 어떤 문학가가 아니고 전형적인 도그마티커, 예, 교의 학자라서 뭐 글을 그렇게 현란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르트 글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도 하고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도 따라가기 쉽진 않아요. 이게 그렇다는 뜻인가 안 그렇다는 뜻인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종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나, 그 변증법이요 정반합, 이런 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체스터턴의 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친숙해요. 바르트 글은. 음. 이 체스터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그냥 아, 대충 넘어갈 때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신병원 이야기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철학 사조 또 문화, 그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어 갖고 뭐
좀 복잡하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49쪽입니다. 앞에서 여섯 번째 우리가 읽을 때 확인했던, 읽었던 그 문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자신의 광기가 그저 평범하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 앞 문장에 나오고 있어요. 미친 사람에게는 자신의 광기가 평범하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것은 이건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실제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확신에 떨어져 있는 게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문학적 수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야?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 갖고는 이 글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지닌 아이러니를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 아이러니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면서 인간 삶에 나타나는 뭐 폭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체스터턴은 봅니다. 음. 체스터턴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아닌지는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 다만 다음의 사실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합니다.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히냐 갇히지 않냐 하는 거 보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사냐 안 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활보하고 감옥에 안 들어갔고 정신병원에 갇히지 않았으나 그러나 생각과 행동이 뭐 별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했고 이어서 예,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이한 사람은 기이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갇힐 만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기이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기이한 겁니다. 이 기이한 사람은 영어로 뭐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이한 사람은 뭐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죠. 예, 그 기독교어를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의 예, 자기 논리에 모순들을 전혀 모순으로 느끼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하고 비슷한 거고 그들을 가리켜서 헤스터턴은 기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이한 사람은 항상 인생의 따분함을 불평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가르쳐 준 그 삶이 따분한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아,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 아이, 그거는 기독교 가르쳐 주는 식대로 생각하며 사는 게 얼마나 따분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걸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어, 갖기가 힘들다.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음, 그 앞문장이 좀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런데 삶을 어, 삶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삶의 신비 이거는 하나님을 꼭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따분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기발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기 힘들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소설들은 금방 수명을 다하지만 새로운 소설들이 수명을 다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나름으로 기발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으로 글을 쓰면 글을 쓰면 그게 이제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에,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봅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소설들은 금방 수명을 다하지만 음, 그러니까 그 통속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TV 매일 드라마 그런 거겠죠. 뭐그 막장 드라마처럼 막 진행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이상하게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서 뭐 흥미를 끌 수 있지만 금방 수명이 다한다. 오래된 동화들은 영구적인 수명을 누리는 것이다. 옛 동화는 평범한 소년을 영웅으로 만든다. 이 사람이 그 동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동화의 세계야말로 인간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드는 통로라고 봐요. 음, 이 동화는 평범한 소년을 영웅으로 만든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소년이 감행하는 모험들이다. 그는 그러니까 소년이죠.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모험에 스스로도 놀란다. 자, 요 대목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를 봐야 되겠네요. 51쪽인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 책에 나온 거 앞에서 읽은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동화의 세계에서 그 소년들이 더 어, 들어가서 그 동화의 세계에 들어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어른들이 동화를 시시하게 보듯이 말이죠. 근데 이 체스터턴에 의하면 동화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다음 또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심리 소설에 나오는 영웅은 평범하지 않고 특이하다.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 영국에도 심리 소설, 범죄 소설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모험도 그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런 책은 참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다. 당신은 용들 사이에 있는 어떤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는 있어도 용들 사이에 있는 한 용을 중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동화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화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미친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실주의 소설은 미친 사람이 따분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 미친 사람, 그 이성에 딱 묶여서 어, 성경의 세계를 전혀 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따분하니까 미친 짓을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요? 그 다음 제목은 광기의 근원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흘러가는 방향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계시겠죠. 자기 확신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사조가 사실은 정신병원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광기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 그 냉소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눈에 따분한기에 아주 이상한 그 심리에 떨어져서 소설의 영역에서 볼 때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다. 역으로 오히려 동화가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기의 근원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온 거 말고 미리 이 앞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신병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이 악하고 환상적인 집에서부터 우리의 지적인 여정을 출발하자. 우리가 온전한 정신의 철학을 훑어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띄는 한 가지 큰 잘못을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상상력, 특히 신비적인 상상력이 이 사람의 정신적 균형을 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도처에 떠다니고 있다. 그래서, 예, 상상력은 잘못이라는 그 관점이 있다는 거죠. 테스터트는 그거를 반대해요. 시인은 심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한 인물이라고들 흔히 얘기하고 그때 그랬나요?
한창 실증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었나요? 모든 것이 자로 측량할 수 있고 무게로 다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만 어, 확실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증주의가. 지금도 물리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어, 실증 실증적인 거죠. 말하자면 물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괜히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 하나님, 뭐 사랑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대체로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것과 지푸라기를 꼽는 것 사이에 모호한 연관성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 풍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뭐 어떤 월계관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 에, 가장 뛰어난 시인에게 주는 월계관인데 그 월계관 쓰는 거하고 지푸라기를 꽂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머리에 핀을 꼽는, 꽃을 꼽는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여자들을 가리킬 때, 미친 여자를 가리킬 때 머리에 꽃을 단다는 표현하고 비슷하네요. 영국에서는 꽃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다는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시인을 평가한다는 거죠. 시인들은 상상력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작업을 하니까요. 이렇게 시인들이 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울에 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지금도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인 뭐 좋지. 뭐 시집 뭐 한두 권 읽어야지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방식은 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양으로서 시를 읽을 뿐이지 시를 리얼리티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역사는 이런 견해와 완전히 상충된다. 이러한 견해를 체스터턴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봐요. 대다수의 위대한 시인들은 정신이 말짱했을 뿐 아니라 지극히 사업가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갑자기 사업가다운 게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도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말을 붙잡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그런 뭐 전승이 있는가 보죠. 말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지기인가요? 그것은 그가 말을 붙잡고 있기에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시인들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글은 다 시거든요. 산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글은 운문입니다. 시예요. 문학에서 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통 보긴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요즘 단테의 신곡을 옆에 놓고 읽고 있어요. 음,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자.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된 거를 조금 들여다 아, 봤는데 그 지나고 여태까지 뭐 별로
읽지 않다가 그 책도 없어졌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네, 최근에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근데 제본도 참 잘 돼 있어요. 이 단테의 신곡은 지금 지옥편을 읽고 있어요. 뭐 같이 어떤 연옥이나 뭐 천국편도 조금씩 보긴 하는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지옥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다 운율이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이태리어로 읽어야 제 맛이 나겠죠. 이 번역인데 운율이 있죠. 셰익스피어의 글도 이러한 글입니다. 이게 시인들의 시가 뭐 그 좀 이상하다. 딴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다. 시인들은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대로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51쪽이에요. 상상력은 동화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성서도 저렇습니다. 사실 성서도 시예요. 상상력이 많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글은 다 상상력입니다. 허무맹랑하다라는 뜻으로 상상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브루크만이 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30대에 제가 읽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상상력은 공허하다, 쓸데없는 거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 발을 분명하게 땅에 딛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담는 건강한 아, 삶의 방식입니다. 상상력은 결코 광기를 낳지 않는다. 실제로 광기를 낳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과감하게 표현하죠. 광기를 낳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이 이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성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이성으로만 세계를 판단하는 태도. 그러면 이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시인들은 미치지 않는 데 비해 장기꾼들은 미친다. 이것도 좀 문학적 수사예요. 장기꾼들. 장기 체스죠. 예, 서로 내기하는 체스. 저건 단순히 체스하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을 얘기하는 건가? 또 수학자들이 미치고 돈을 계산하는 출납원들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 미친다는 표현도 여러분들의 문학적 수사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그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나가 돌아다니고 벗고 뭐 막 해괴하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미쳤다는 겁니다. 맨날 돈 세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 그것에만 묶여버리니까 그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맨날 수학 계산하는 것에만 그것만 하고 있다면 미친 거죠. 근데 다른 거를 못 보니까 창조적인 예술가가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거는 자기 안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확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뭘 믿어? 하는 그러한 친구 출판업자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적인 예술가는 자기 확신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상상력이 있으니 어떻게 자기 세계에 자기 확신에 떨어지겠습니까? 드물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지금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논리는 필요한 거죠. 이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 이런 논리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다만,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에 있지 않고 논리 속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릅니다. 에, 한 문장을 해석하려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냥 여러분들 밑줄 쳐놓고 음, 가능한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도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논리적이잖아요. 지금 이 나이 됐으면 집을 사야지. 아니면, 뭐, 돈이 없으니까 융자 받아서 어떻게 사야지. 그런 게 다 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결혼해야지. 어떻게 시키지? 뭐 이런 게 다 논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논리예요. 어, 근데 그것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신 이상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논리를 벗어나는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방식의 사유체계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부정하게 되죠. 논리 속에 머물게 된다면. 논리가 일반적으로 맞아요. 좀 수준이 맞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뭐 등등 해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하는데 이 세계는 그런 것들은 그 논리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 경험에서 일부거든요. 한 10,000개 정도의 생명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우리가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일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일에만 갇혀 있으면 그러면 정신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전하다, 평범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주의가 논리 실증주의죠. 그게 어쩌면 정신 이상에 에, 가까이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논리를 늘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세상의 논리 너머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